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혼 기간 동안 사건과 사고가 거의 매일 있어서 머리가 엉망으로 얽힌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이 없네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끼네요. 세상에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60을 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의 머리가 궁금하고 걱정되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순진하고 호기심 많으신 분이지만 사건이 커져서 감당이 안 되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문제만 쌓여가니 다른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에선가 털어놓고 싶지만 속이 후련치 않고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이야기가 길어져 다 제자리에 두려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서 결국엔 모두를 퍼뜨리고 파국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최대한 규모 있는 사건으로 재미와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들을 골라서 한번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손절 쳐주는 것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고연봉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워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전문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업이 손꼽히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세요.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부부간에 상당히 좋은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 중 일부에 속해 있었죠. 우리 가정은 꽤 풍족했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 남편은 때때로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참아야 했어요. 결혼 후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남편의 경제적 의존을 택했거든요. 남편이 제게 주는 용돈이 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덜어내기가 어렵고 참아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도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남편과 별개로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인생의 민폐 끝판왕 중의 왕, 레전드 중의 레전드 시어머니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를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인생이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가장 즐거워야 하고 본인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것은 둘째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직업이 있었는데 물론 반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는 것이었어요. 인플루언서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같은 느낌이라 할까요? 아주 예전에는 얼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공동 구매도 하고 협찬도 받으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라 나이가 60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몸매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에 계십니다. 운동도 매일 빠지지 않고 하시고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셔요. 자신의 몸매는 전부 효소로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다고 홍보하며 팔았죠. 한마디로 먹는 것을 조절하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피부 관리나 뭐니 해도 매일같이 하시는데 전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들 덕분이라는 식으로 말씀하며 인터넷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효과도 없는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또 사치를 즐겼고요. 우리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신병에 미쳐있는 사람이었는데 남들의 관심이 없으면 상당히 우울해하기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화려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입이 벌어져서 눈을 두 곳이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서 인사도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속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2년이나 연애한 후에 인사를 드렸어요. 세상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봐서 말을 잃었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아요. 옷에 왜 그렇게 큐빅이 각양각색으로 달려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처음 보는 옷이라서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졌어요. 밖을 돌아다니면 햇빛이 반사돼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옷이 아주 반짝반짝 빛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밤무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화려하고 일상에서 입기 어려운 옷처럼 보였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조금 늦었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나 뵙네요. 아니 내가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괜찮아. 아들 오늘 내일 어떤 걸 입어도 괜찮아. 블로그에 올릴 가게의 협찬 때문에 일부러 화려한 옷을 입었지?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도대체 이런 옷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머, 수제로 제작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좋겠죠? 저는 관심받고 살아가야 하는 직업이니까 오히려 그런 게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옷이 너무 화려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패션 센스도 없고 보는 눈도 없어요. 돈만 잘 벌었지 그거 말고는 관심도 없다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는 죽겠네. 우리 아들이랑 간섭하는 게 싫은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가져야 할 관심까지 시어머니가 모조리 챙기는 것 같아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나 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 물건을 팔고 돈을 벌었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건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받고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블로그를 도배하다가 블로그가 정지를 당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시어머니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사업장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이해를 하셨는데 왜 내 블로그를 정지시키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내가 누군가에 의해 강요받거나 강제로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다들 더 좋게 될 거라고 말한 것뿐인데 내 블로그를 왜 정지시키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만큼 커지려고 최근에는 블로그에 과대 굴 강요를 해도 그렇게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글을 올릴 때 무조건 좋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로그도 안 하는데 뭘 하냐고 말씀하시며 언제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지 그냥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정지가 몇 번째인지. 다른 곳으로 옮겨봐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블로그가 아닌 다른 개인 SNS로 옮겼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다니는 소위 시녀들이 거기도 찾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는 궁금했지만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사도 잘 되는 것 같다 생각하여 신기했다.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렸다면 왜 이야기를 꺼내야 했을까 싶었다. 이동안에도 SNS를 통해 강력한 홍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영양제, 불량품 등을 팔다가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지 뭐라고요. 이 사건을 알게 된 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 소송을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떻게든 도와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소송을 당하고도 과대 광고로 벌금을 내도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했다. 다양한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며 장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마주하며 힘들게 자신의 비즈니스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팔았어요. 이거 하나만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내가 영업비밀이라 자세하게 말 못하지만 어마어마 남는다는데 소송을 몇 건을 당해도 퍼는 돈이 더 많으면 장땡 아니겠어? 이런 것은 세금도 안 돼 그냥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 이거지? 세금을 안 떼긴 개뿔. 아, 그냥 사업자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었죠. 요즘 인터넷에서 장사하면서 개인 사업자 하나 안 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떡간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요 사업자 없으니 현금 영수증인데 개뿔이. 이번에는 탈세로 신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건 아주 호되게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그동안 탈세했던 돈들도 전부 뱉어내게 되었고요. 그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는 그동안 벌었던 돈을 전부 탕진하게 된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참, 답도 없더군요. 그렇게 당했다면 반성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옷을 질러놓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여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나한테 혹시 안티팬이 붙은 건 아닌가 생각해.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 말야? 다른 사람들도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착실히 하는 사람이 없나 봐.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정신 좀 차려야겠어. 여편아, 지금 당신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물게 된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 돈을 벌면 뭐해. 모두 사치로 낭비하고 벌금 내기에 쓰고 있는데 아유, 난수기가 시끄럽다. 왜 끊임없이 염장하고 소리칠까요? 그래요. 막말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들 하는 것처럼 한 거라니까 남들이 왜 멀쩡하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사업을 내고 세금을 내고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별 탈이 없는 거겠지. 당신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사라고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아무조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고 했다며. 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살 사람들은 다 산다니까 왜 이래? 나는 죄가 없어. 내 죄라면 60대 럼을 안 보이는 죄일 뿐이지. 나의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신고를 넣은 게 틀림없어. 아니, 지들도 나처럼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운동이라도 하던가. 방구석에서 휴대폰만 냅다 들여다보는 인간들이 내가 잘된 것은 보기 싫어가지고 신고를 넣다니. 아이고, 아이고, 저 관심병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일일이 신고를 넣을까요? 생각 좀 하고 살아. 당신이 뭔가요? 천만대군을 이끄는 연예인이라도 되어서? 부정한 행동을 저질렀으니 신고를 잃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아우, 내가 뭘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한 거라니까 당신은 이 온라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열면 나의 탓이라고만 하는구나. 정말 나는 알고 싶지도 않은 세계인데 뭔 계속 편해야 한다는 허세만 부리고 허영만 가득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함께 살았어서 참아왔다. 참고 있었는데.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남 탓만 하면서 내 가슴이 미칠 지경으로 아파가면서 매일매일 살았는데. 오늘도 또 집으로 뭐가 날아오는지 싶으면서 아, 왜 나만 철부지 나쁜 년으로 만들고 그러세요? 난 더 이상의 의지가 없어요. 당신은 무슨 맨날 사고만 치는 줄 알아요. 저도 제가 벌어서 쓰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줬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당신이 4만일 경우에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 그래요. 저도 이제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겠어요.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유행의 선두주자죠. 아, 남들이 아는 것은 다 해야 하는 인간인데 이혼은 왜 하지 않고 참아왔나요?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이혼합시다. 뭐라고요? 이혼합시다고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이혼한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혼을 제안하는 건데요. 제가 주는 생활비로는 부족하다면 다른 여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만큼 챙겨주는 여자도 있으니까요.
맨날 피부관이 헬스장에 있는 남편 때문에 끊임없이 손톱이나 뭐든 바꾸라고 돈을 쓰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어떻게 내 검은 머리를 파브리로 만들 때까지 살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이혼을 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당신은 아주 무력한 귀신이라도 붙었나 어디 갔다 와서 굿이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 가거나 악기를 연주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아기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여전히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강지처를 버려야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미쳤어요.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요. 당신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만약 없다면 내 안이 타고 암울해질 터인데 마음을 상하게 할 것도 없다. 나는 심히 화가 나 불같이 날떠든 아버지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들이 터져난 것으로 보였던지 부모님 두 분은 무심코 앞에 있는 것마저 잊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제안하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이혼이 무슨 뜻인가 하다가 아버지가 신체적인 공격을 하자 분노한 것 같이 반격을 시작했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는 서로 몹시 심란해지자 욕설과 비난을 서로 쏟아내다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던 나와 남편은 어딘지 따스하지 않은 느낌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다고 해요. 나는 그동안 이런 사람을 믿고 자식을 낳고 키우며 살아왔다는 게 너무너무 허망하다. 허망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다간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빨리 어려울 거야. 난 젊을 적에 버려지던가. 그랬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 아마 재정적으로 더 나았을 텐데. 잠시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살지. 난 끝까지 버텨봐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자식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이야. 시아버지는 내가 아예 싫다며 얼굴도 못 본 채 담배 피러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붙들고들 넋두리를 계속 퍼부으셨어. 만약 내가 몇 년 지난 후 결혼한 상태였다면 다를 수도 있지. 어쩌면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할지 몰라. 그런데 시부모의 이혼 사실이 나온 건 도대체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서 시어머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은 어느 정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로 생각했을까? 이전에 시아버지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혼을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혼 자체에 크게 놀랄 일은 없네요. 누구든지 실수를 범하면 책임져야겠지만 이 나이에 이혼하면 제가 쪽팔리는 존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후회하게 만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말로만 저주를 퍼붓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곳이 없어서 신혼집으로 짐을 싸들고 왔나 봐요. 그 이후로는 제 피를 거셔들기 시작하면서 결혼 3개월 차에는 왠지 함정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난처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려는 바람에 합가를 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투정을 해봐도 시어머니가 가감할 곳이 없다는 상황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없이도 제가 정을 다 챙겼다고 해요. 내가 객식을 줄여야 한다고 하긴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겠죠? 몸마다 챙기는 사람이라서 아침에는 간단한 요거트와 샐러드가 좋고 점심에는 탄단지 맞춰 먹고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스 트레이너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식단에 맞춰 밥을 준비하라는데 집에서 일도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하고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면서 정말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나요? 제가 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너는 또 친구들 만나러 밖에 나가니? 내 친구들은 직장도 안 다녀 하고 늘 그렇게 싸돌아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쓰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핀잔을 주곤 합니다. 그럴 리가요. 아주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밤마다 밖에 나가서 노는데 적당히 놀다 집에 와야죠.
저랑 남편이랑 다 잠든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랑 술을 빤 후에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장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저랑 남편은 정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창피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SNS 중독자처럼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시녀들이 많다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SNS를 슬쩍 구경해보니까 완전 거짓말 투성이라고 운동하는 사진을 맨날 올리긴 하는데 자세하게 보면 포토샵을 했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그런 걸 할 줄 안다는 게 신기했어요. 관리를 하면 다 자기처럼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판매하는 운동기구 사서 효소를 사라. 근데 우리 시어머니 매일 운동도 30분 이상을 안 하거든요. 4일 안 찌려고 최대한 안 먹고 근육 하나 없으면서 포토샵으로 근육 만들어서 있는 척하고. 저는 그날에 그렇게 휴대폰 어플을 잘 다루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이모티콘도 각양각색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요. 정말 그런 정성이라도 있어야 인플루언서를 하는 건가요?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 건가요? 싶기도 했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매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 게 집을 남편이 직접 해왔다는 게 아니었어요. 결혼 당시에 반반씩 결혼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우리 집에서 거의 빚을 내다가 피해야 했던 건데요. 명도 반반씩, 전부 다 반반이고 왜 제가 시어머니만 모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짜증나는 게 이러다가 집에 택배가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시어머니에게 사치를 부리느냐? 내 택배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면서 못 받는다는 걸 알았잖아. 우리 딱 반반 결혼했잖아.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당신 심기를 살피고 우리 집에 잘 찾아오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어머님은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지내시려고 하는 거야? 이젠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해도 너무하잖아. 원화의 택배가 문 앞까지 쌓여 있는데 이러다 문을 다 막을 거야? 그리고 아이 엄마도 지금 돈을 모아서 나간다고 준비하시는데 어서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내쫓을 수가 있을 리가 있어? 나는 유일한 자식인데. 그리고 택배에 대해서도 나도 한마디 해볼 테니 그만하고 다 공짜로 받은 거라면 리뷰만 좀 해주면 된다고. 물론 시어머니도 전부 다 협찬이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협찬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공동구매로 이익을 챙기는 건 알겠는데 협찬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고가의 제품을 60대의 할머니께까지 협찬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제품 하나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돈 퍼부을 필요 없이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말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힘겹게 버티다 보니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혼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생활비조차 받지 않으셔서요. 부탁합니다. 제출된 텍스트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공해주신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요약하거나 텍스트를 다시 작성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킨다고 하더니 그 돈으로 쇼핑을 하고 애들한테 부담을 주고 살고 있는 거네요. 아이고, 이혼한 남편이 무슨 관계인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쳤어. 그래요. 내가 그 돈으로 구매하고 싶은 것을 살았어요. 당신은 뭔데 참견을 하니 원어라고 준 돈을 내놔 그러면 애들에게 비해주지 말라는데 그건 못 참아서 엄마가 돼서 애들까지 이혼시킬 일이 있어요. 이 옆집에 내 생각이 있는데 없는 거야? 시아버지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한테 생각이 있네요. 없네.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탁절을 째려보더니 저한테 그러셨다고요. 와, 우리 며느리가 정말 무서운 여자였네. 나를 쫓아내겠다고 저 인간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정말 어머님.
연이라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한테 연연거리실 수 있나요? 제 집에 쌓인 짐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운동기구는 사진 한 번 찍고 빨래 건조대로 쓸 거면서 왜 샀나요? 중고로 내놓으라고 하시던가요? 공간만 차지하고 불편해 죽겠다면서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던 남편이 제 등에 때리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뭘 이렇게 기분 좋게 버리나요? 자기 엄마 편 들으면서 제게 나무라는 말은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인간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따로 편들게 해주시고 저는 누구 편에 들어야 한다는 제가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건 뭔 소용없는 말싸움도 아니고 참나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내 등을 때리시면서 편들겠다고 했어요. 제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거라며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 다 박살내는 것 같이 집에서 참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집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서 결혼했는데 왜 저와 엄마가 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꼴보기 싫고 불편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더러워서 피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짐을 싸다가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반반의 돈을 내고 결혼했는데 왜 제가 피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안면물수하고 집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살기 시작했어요. 안방은 제가 사용하고 안방 화장실도 제가 사용했고 거실 화장실과 작은 방 2개는 남편과 장모님이 사용했어요. 거실 소파도 정확히 반으로 쓰게 되었죠. 부엌도 반으로 나눠 쓰기 시작하고 진짜 초등학생들 싸움처럼 각자의 물건을 따져가며 살기 시작했어요. 쥐들이 먼저 알박기하면서 치사하게 나왔는데 저도 당연히 맞불 작전으로 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물건을 따지며 살던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저에게 전달되었는데 바로 우리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모르고 있던 두려움이 머리에 휘둘리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되긴 했지요. 물론 보험이 있어서 대부분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100만 원 남짓한 돈이 더 필요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적은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이야기하더니 정확하게 반반 가자고 하더니 돈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모님의 병원비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현재 돈을 어디서 번 돈도 그만두고 당신이 주던 생활비로만 살았지만 아무리 반반 가고 싶어도 우리 엄마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심지어 사람이 갈라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다니 그런 부당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점에서 반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내 집이 낫다든가 사소한 변명으로 반반 가라는 말은 당신일 뿐이야. 내게 왜 도움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상황에서 5만 원권을 꺼내면서 살랑살랑 흔들어 놓는 것도 아닐 거야. 지금 남편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를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설마 지금 친정엄마의 병원비로 달랑 5만 원 하나 던져주는 건가 싶어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애써 속을 삼켰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설마 했던 그 이야기들이었죠. 그 장모님 보험 많이 들어주신 거 아니었어? 노대인이 뭐니 본인들 살궁리 다 해주신 거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지. 태어날 때 택시비나 내드려라. 나한테 돈 바라지 말고 나는 딱 당신에게 우리 가족 생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줄 수 없어. 아, 뭐든 반반하게 했으니까 각자 집에 들어가는 돈도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고 저에게 내민 5만 원권을 빨리 받으라며 손짓을 하는데 정말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부들부들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쥐꼬리만큼 주는 생활비에 생색을 내는 남편 때문에 반반 갈라 사는 것까지 전부 제게 스트레스였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살아온 것은 이혼을 한다면 속상해하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개똥처럼 생각하며 고작 5만 원을 내면서 각자 집에 알아서 하고 살자는 말을 내뱉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해 살았다고 생각했나요? 당신과 반반으로 살게 된 이유는 모두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번 어머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서 참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더 이상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자고 말하면 너무 쉽게 집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이혼을 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조차 이혼한 상황에서 자녀마저 이혼을 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도 이혼만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혼해서 겪는 것보다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돼요. 어차피 서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이혼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야? 우리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서로 반반씩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나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게 이유인 줄 알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진짜 독하시구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당신과는 얼굴을 마주하며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했어. 남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저는 그냥 내 버릇대로 지내면서 대화를 끊은 채 살고 있었어.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을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대하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 둘의 대화나 행동에 흥미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저는 무시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친정엄마를 돌보느라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이 뭘 하든지 시아버지가 중재해주고 있었으니까 이혼 소송을 할지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그냥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을 했으니 둘도 대비를 하기 위해 뭔가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살살 살펴보면서 남편에게 가서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꼬드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할까요? 그들이 물하든 지지고 볶든 난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던 중 친정엄마의 증세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는데 엄마를 밤새 돌보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었습니다. 낮에는 병동을 방문하여 간병인이 해주는 것을 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밤에는 집에 들어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기도 전에 해고당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었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는 3일 정도 밤낮 구별 없이 친정엄마의 병실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인간들인지라 제가 집에 안 들어오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친정엄마의 병원 관리에 간다고 말했었어요. 굳이 병간호를 하러 간다고 아니라 어차피 밤에는 약에 취해 주무실 텐데. 아이 몰라. 내 맘대로 해라. 어차피 집 공유하는 것만큼 다름없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라도 내가 가서 지켜봐야 하니까 며칠은 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구석에서 피곤하게 있는 것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친정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말동무도 해드려서 간만에 몸도 주물러 드리면서 나름의 효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상상조차 못한 아주 깜짝 놀랄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게요. 시어머니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제가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성수술을 받았었어요. 그것도 모자란 남편 돈으로야 어머님께서 효소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완전히 푸석한 아버지 모습에서 나타나고 아들은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네요. 너도 나랑 같이 살려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진짜 놀랍다니 나를 쫓아낼 생각은 없었는데.
아버지야, 우리 아들이 500만 원을 더 보태주었어. 뭐라고 하는지 현재는. 내가 수술한 것에도 이유가 다 있단다. 이번에 내가 팔 물건이 리프팅 기계에 시어머니가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신난 것 같아. 제가 물어보자 하는 이야기까지도 아주 술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번에 팔 건물이 리프팅 기계라는군요. 3만 원짜리 중국 상품을 30만 원에 속여서 팔 거라고 하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GI 효과를 보여주려고 얼굴 리프팅과 안검 수술까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눈꺼풀이 늘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저기 저 하늘로 가버렸어요.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참 어려워요. 미치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숨만 절로 나오더라. 지금 우리 친정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5만 원을 건네주었지만 시어머니가 성형수술비로 500만 원을 보태주었다는 얘기가 마을에서 듣는 소리인가 싶다. 당신, 우리 엄마의 수술비는 무시하고 시어머니 성형수술비에 5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젠 정말 이혼을 하자고 할까? 이런 일로 어떻게 이혼을 할까? 장모님의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만 우리 엄마의 성형수술은 미용 목적이라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아, 그리고 엄마가 빨리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해야 우리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 5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는 거라도 하면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진짜 말이야, 너는 정말 나에 대한 생각밖에 없냐? 우리 엄마를 어떻게 불쌍한 존재로 보내야 해? 아무리 그래도 방이 2개 있는 빌라로 보내줘야지. 아이를 고려하지 않고 좁은 시야로만 말하지 말고 넓은 시야로 생각해야 해. 엄마 짐이 많은데 원룸에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끔찍한 불평을 들어야 했어. 하지만 예상보다 복수의 기회가 아주 빨리 찾아왔어. 남편에게 꾸준히 이혼을 제안했는데 그는 그런 나에게 이혼을 하고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했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제 말은 들을 틈 없이 한 귀로 흘리며 있던 중이었고 저는 부글북스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계속 지나도 시어머니의 뜬 그 눈이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안검 화수를 받아 눈을 함께 집었는데 실밥은 다 풀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생긴 것이었지요. 정말 두껍게 집었던지 눈이 아마도 감길 정도였을 텐데 모양은 과연 얼마나 기이했을지 상상도 안 가죠. 시어머니는 레이저 기계를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 눈이 가라앉지 않아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사진 찍을 수도 없어서 미치겠어요. 아니, 약 3주 정도 지나면 이 붓기가 가라앉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아, 왜 이런 모양이 아직도 놀라운 걸까요? 리프팅 기계를 몇백만 원이나 들여놨는데 그걸 언제 다 팔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기계를 동동 구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눈에 띄네요. 누가 봐도 소시지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이 두껍고 푸르딩딩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진짜로 붓기가 전혀 빠지지 않고 눈이 계속 충혈돼 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돼서 골칫거리가 돼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붓기가 빠지길 기다리지 못하고 피부 리프팅 한 부분만 눈이 가려졌다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기계를 팔기 시작했어요. 다른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딴 생각하곤 했는데 피부가 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아휴, 이 기계만 썼는데 주름은 사라지고 피부는 탱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저기 다닐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물건을 판매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이게 너무 큰 실수한 게 아닐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올린 글들을 모두 캡처해 보았고 그만큼이라도 숨긴 채 사생활까지 다 촬영했어요. 눈을 감는 것부터 눈을 떠 사는 과정을 다 몰래 촬영해서 모든 증거를 모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고백했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넋두리를 걸었더니 외할머니가 소리 없이 제게 데리러 와주셨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버지께서 매우 신랄한 말씨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가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식들과 무리지어 살다니. 해도 서로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에도 말이 있는데 평생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귀찮게 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요. 아, 우리 딸이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말이야. 어떤 심정으로 그걸 도와달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때는 아주 개무시를 일삼는 바람에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고작 성형수술이라며 그 말에 남편은 송구스럽다고 고개만 숙였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얼굴이 완전히 망한 상태라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요. 그나마 몇 주 같이 있었다고 그 얼굴에 적응이 되긴 했지만 제 부모님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소리를 꽤 내셨어요. 시어머니도 자신의 얼굴 상태를 아주 잘 알고 계셔서 쪼입하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시는 거죠. 저는 곧바로 친정집으로 짐을 싸서 옮기게 되었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이혼을 결정한다는 게 나에겐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아이고,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돈을 보내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돈을 보내봐야 처가에서 해주는 게 없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2번, 3번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나는 이혼하는 게 좋지 않았으면 해요. 당신은 끝까지 반성하는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더 이상은 얼굴을 마주보며 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이혼하자고 말해요. 제 남편이 한 모든 말들을 녹음해뒀고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말을 한 후 남편이 완전히 변덕이 못된 년, 나쁜 년이라며 저주를 퍼붓혔다고 해요. 하지만 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용하고 있는 SNS의 비공개, 비밀 계정을 만들어 시어머니의 진실을 폭로해버렸어요. 시어머니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시어머니의 SNS에 들어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리프팅 시술을 받아서 탱탱해졌다고 말했지만 부작용으로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눈을 뜨고 있는 걸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명예를 위해 답변을 달았지만 그런 SNS는 한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의 정보도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되어 있으니 누군지 알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시어머니의 실체 사진을 마구마구 올렸더니 사람들이 전부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리프팅 기계 주문했던 것들도 줄줄이 취소가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그 기계 원가가 3만 원짜리 폭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겠죠. 저는 바로 소비자보호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넣고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뻥튀기한 가격은 물론이고 원산지가 속이는 것까지 거기에다가 과대 광고까지 완전히 쓰리 콤보. 시어머니는 이번에 삼진아웃을 당하게 되면서 벌금에 소비자들에게 소송까지 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을 누가 내겠어요? 이혼한 시아버지가 도와줄 리도 없으니 전부 남편의 몫이 되었고 남편은 저와의 이혼 소송도 걸려있지만 시어머니 일까지 터지게 되어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정신을 잃고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허구원에서 SNS 중독자 모습을 보이며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질려 결국에는 원룸을 구해서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집안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이 나에게 연락하여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아이,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런지요? 적당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아야지. 결국 버텨왔다가 이렇게까지 이 사담을 내놓고 너랑은 죽어도 함께 살 수 없어. 전 남편이랑 소송 건 시점 초반에 법정 앞에서 서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며 싸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찌할지 돌아와 달라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결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엊그제만 해도 너를 욕한 놈이 말이야. 또한 만약 여자를 찾고 계시다면 다른 여자를 찾아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국제 결혼을 하든가. 전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의심스러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남이 되고
재산 분할도 첫 번째 부분처럼 정확히 반씩했어요. 지금은 친정으로 돌아와 살고 아직 젊어서 취업하려고 노력하며 이력서도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남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인생을 자기 주도해 나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